네, 안녕하세요. 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밀 듀르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어떤 경우에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쥐리깽이라고도 표현하고 쥐리크 하임이라고 읽기도 하고 쥐르케임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저는 그 드루케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58년 생이고 1917년까지 사셨으니까 이제 유럽의 선진국가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하는 시절에 그 당시의 사회를 분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하고 프로이센과의 전쟁, 1870년, 71년의 전쟁 이후 제1차 세계대전까지 30 몇 년 동안을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좋았던 시기다, 벨 에포크 이렇게 표현하고 국제 무역도 증가하고 국내적으로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가속화될 때입니다. 에밀 듀르켐은 이제 그 시대를 살면서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사회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가, 사회적 연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자살의 연구를 했죠. 그래서 꽁트가 실증주의 철학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 그 토대가 될 몇 가지를 얘기했다면 다른 학문과 사회학 분야를 구분하면서 사회학도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더 전개한 사람이 에밀 듀르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봤을 때 20세기 사회학의 3대 거장을 꼽는다면은 듀르케임,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가 되죠. 그만큼 사회학의 이론적 기초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한다면은 꽁트의 실증주의 철학을 세련화시켰다. 그 다음에 사회 연구의 대상을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물리적 사실처럼 사회도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는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 사회적 실제론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회 연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저작 활동을 보면 몽테스키유에 대한 글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회 분업론을 썼습니다. 구체적인 사회 분석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1897년에 자살론을 썼는데 1895년에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을 쓰죠. 무슨 말이냐면 자살론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자살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 분석하는 이론적 기초를 같이 전개를 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탐구를 하고 기존의 연구 방법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연구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살론을 쓰면서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을 쓴 거죠. 한 6, 7년 후에 막스 베버도 같은 일을 합니다. 막스 베버가 이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쓰면서 사회과학 방법론을 쓰죠. 기존의 마르크스적 방법으로는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칼 마르크스의 방법에 대비해서 막스 베버가 사회학적 방법론을 쓰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쯤에 볼 텐데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1960년 전후에 근거 이론의 연구자들이 병원에 있는 이런 저러한 현상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 이것에 대한 방법론, 그게 소위 근거 이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론가들은 구체적인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맞는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 주류게임에 있어서는 사회 실제론,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근거한 자살의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들이라고 하는 거 썼는데, 이 주르케임은 집안이 유태인이고 랍비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학교를 다니다가 자기는 종교학교 안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학적 연구를 하는데, 종교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기가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삶과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의 삶에 대한 삶의 양식,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도시화가 본격화되는 사이에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종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종교에 따른 삶의 다른 태도가 자살이라고 하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만 이해됐던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주리케임은 처음에는 뭐 꽁트적인 실증주의 철학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꽁트를 알게 되면서 이런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는데요. 꽁트가 제2 재정 시기에 혼란한 정치적 이념 갈등 속에서 자기의 근거를 찾고자 했다면, 주르케임이 살았던 1890년대, 1900년대에는 소위 프랑스의 제3공화정이죠. 별다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던 굉장히 정체되고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갈 방향을 갈팡질팡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연구 중에 하나가 아노미 현상에 대한 연구죠. 규범이 너무 많아서 어떤 규범을 따라야 될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바로 실증주의적 철학, 실증주의적 사회 분석을 통해서 그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한 어떤 답을 주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꽁트와 여러 가지 통하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철학적으로, 정치철학적으로. 한편으로는 두 사람 다 심리학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철학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도덕적 질서다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치적 성향을 보면 둘 다 자유주의적이었지만 혼란은 싫어했습니다. 무질서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 사실, 사회적 현상을 사회학의 독특한 과제를 연구하자라고 하는 데서도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르케임도 나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꽁트의 생각을 보면서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밝혀낸 게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물리적 대상, 물리적 사실이 있는 것처럼 사회 현상, 사회학도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려고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을 강압하는 힘과 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제도화된 법률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분리되면서 개인의 행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주르케임에게 있어서 큰 연구 주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소위 실증주의 철학의 독트린,
교의가 뭐냐라는 것을 좀 추상적으로 논의할 텐데, 듀리케임은 사회적 실제를 어떻게 보고 연구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자료를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 연구의 대상은 하나의 사물같이 다뤄져야 된다. 사회는 하나의 실제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는데요. 한번 보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연구고, 사물들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분류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한다. 과학이 바로 그렇게 한다. 사회학도 예외가 아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 전제고요. 그 사물들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들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시도에 저항한다는 점. 마음대로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존재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beliefs, 어떤 사회적 신념, 믿음을 갖고 있던 간에 사회의 존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별개에 떨어진 존재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우리에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사물들은 개인들의 자각에 대한 외재적인 세계의 실체들이다. external entity다. 우리와는 별개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제도라고 하는 건. 그러나 인간의 의지, 인간이 바꾸려고 하는 생각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 프랑스 언어라든지 도덕 규범, 경제 조직, 법률, 관습, 이러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이지만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한편 그 개인들을 구속한다. 따라서 이것을 연구를 하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회적인 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 구조론이라는 표현을 하죠. 개인의 자의적인 생각, 개인이 스스로 하는 자발적인 생각, voluntary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분석에 있어서 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여기 읽어보면 자료대로 사회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는 사실들의 범주가 있다. 그 범주는 개인들에게 외재적인 그리고 강제력을 가진 행위 방식과 사유 방식, 감각 방식을 구성하며 그것들이 개인을 통제한다는 이유에서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전적으로 그것들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사유 및 행위 방식은 사회학의 적절한 영역을 구성한다. 사회학이 독자적인 학문이 되려면 독특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독특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과는 떨어져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고 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사회학의 고유의 연구 영역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사회학은 생물학, 심리학 등 그 자체의 사실들이 질서를 갖는 분과로 환원될 수 없다. 인간의 행위를 설명할 때 생리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행위를 생물학적인 것으로서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는 없다. 또 개인의 심리학을 가지고 집단적인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사회학의 설당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저렇게 지금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저 개인의 심리만 들여다보면 설명할 수 있다.
자살이라는 것을 개인의 심리로 설명하려고 든다면 거기에 사회적인 것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사회학은 존립할 수가 없겠죠. 사회학적 사실들은 정신 속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사물로서 외재성과 강제성, 확산성, 일반성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사회학의 특징으로서 이러한 집합적인 삶을 이해해야 한다. 이 사물의 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externality죠. 사람의 바깥에 존재한다. 개인적 의식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양식의 행위, 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인 것으로서 개인으로부터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강제성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순전히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죠. 가족들이 간다 그러면, 공동체가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물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반복되는 집단적인 조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개인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개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모든 개인에게 전체 사회에 속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뜻이고요. 확산성이란 말로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한 사회 일부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네 번째, 사물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내가 생각하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사회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다시 한번 방법론적,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는 하나의 실체를 갖는 것이다. 그 실체의 핵심은 집합적으로 공유된 규범, 신념들을 발생시키는 관계의 체계다. 이것이 바로 사회다. 이러한 실체로서 이것은 자연의 영역에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회는 따라서 그 자체로 하나의 실제로서 개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전체에 속하는 어떤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자살을 설명하는 것과 자살률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원칙에 의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살률은 개인과 독립된 사회적 사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발현적 속성이라 그러죠. 개인 각 구성 각각의 속성으로부터 찾아낼 수 없는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사회는 개인에게 환원될 수 없는 사회 자체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이것을 사회적 실제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는 실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면은, 사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합이 아니다. 개인들의 결사에 의해 형성된 이 체계는 그것 자체의 특성을 갖는 독특한 실제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실들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우리는 이러한 개인성의 집합적 속성에서 찾아야 한다. 개인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개인이 모아서 나타나는 성질, 인디비듀얼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컬렉티브한 성질, 집합적 성질은 개인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개인들의 합 이상이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사회는 독자적으로 사회적인 실제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가 사회적인 관념,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연구의 대상인데, 이런 사회적 관념과 신념은 개인적인 생산물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인 생산물이다. 집합체의 생산물이다. 관념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실제성이 떨어지거나 인과적 영향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개인들은 함께 행위함으로써 특정 사회나 집단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언어적 상징, 종교적 신념, 도덕적 규약, 법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의 표상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위한다. 따라서 고립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적 전체의 성원으로서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념, 사회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걸 또 집합표상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이 사회에 갖는 표상, representation이죠. 그것은 집합적인 것, collective representation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자연적 실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실제며 이것이 어떻게 묘사되고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사회 연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집합적 표상은 그 성원들의 개별적 의식을 지배하는 심리학적 법칙과 구별되는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집합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어로 써서 conscience collective가 되는데 collective conscience죠. 집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심리학 법칙으로 환원시켜서 분석할 수 없다. 오늘 그 꽁투에서 이어지는 듀르케임의 기본적인 생각, 사회에 대한 생각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듀르케임 스스로 썼던 방법, 제시했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